특강 온비도 화면에서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 이거를 보고 실제 온비도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하는 것도 한번 이제 분석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파트 9로 해가지고 요거는 201쪽에서 230쪽에 있는 내용이죠. 이 온비도 화면에서 공매 물건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특강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업무,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업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류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각종 공과금 징수기관장 등이 압류재산을 환가할 때 이를 공매에 붙이며 이렇게 국세지법 61조 제5항, 지방세 징수법 71조 제5항, 공매는 원칙적으로 입찰 방법에 의하여 유찰된 이후 공매 물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수의계약 보여드렸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수의계약금은 전 입찰가액이 최저가 이상의 금액이면,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압류재산 공매는. 이거는 일반적인 공매에 그렇다는 거죠. 국세징법 61조 5항 단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관계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매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매 대행 업무에 관해서는 공매 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이렇게 수탁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유찰될 때 계약하는 걸 유찰계약, 지금은 이제 유찰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유찰계약보다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잘 알죠. 같은 표현이에요. 유찰됐을 때 계약하는 방법, 이게 표준어예요. 이렇게 공매는 크게 이제 이런 압류재산 공매, 수탁재산, 국유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 공매 물건을 차지하는, 여기 이게 온비디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공매 물건이에요. 이거 이에 이제 온비디에서 매각 절차를, 이거는 온비디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이거는 온비디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캔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영문 이니셜이에요. 캔코에서 잔금 납부, 입찰 절차부터 잔금 납부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배분 절차까지 모두 진행하는 걸 말해요. 이런 공매가 있다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절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무서장이 이제 공매 대행을 한국자산관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원은 공매 대행을 의뢰받았다는 통지를 채권자, 채무자, 또 이해관계에게 통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 통지가 있고 나가지고 공매 매각 준비 절차를 거치고 공매 입찰 기한을 정해서 입찰 기한 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다음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3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이고, 매각 허가 결정 즉시 30일 내 잔금 납부 기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기 요 사이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낙찰자의 동의 없이, 그렇지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공매를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 보증금이 공매 체납 금액이 500만 원, 2천만 원 이럴 때는 낙찰 받아 가지고 공매 취소에 동의해 주면서 또 약간의 동그라미를 좀 벌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여기서는 3가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의자 우선 매수도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차순위 매수신고, 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이후에는
공의자 우선매도 할 수도 있고 차순위 매수가 없어요. 이때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하고 낙찰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나 이때 이유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낙찰자가 잔금을 일단 뱉다면 또다시 납부 최고 기간 10일을 줘서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최장 4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10일이니까 최장 1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이때 잔금을 납부하면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주고 대금 납부 이후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지정이 되면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일로부터 이제 7일 전까지 배분기일에 작성해서 각 재산의 매각부서인 배분 담당팀에 비치하여 열람 복사 청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배분에 이의 있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배분 이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매에서는 배분계산서를 배분기일로부터 3일 전에 작성하는데 이 공매는 배분기일로부터 7일 전에 작성하는 이유는 이 공매 자체가 특성 때문에 그래요. 공매 자체를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위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임가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는 배분기일로부터 3일 전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7일 전에 작성해서 통지해 가지고 3일 전까지 동의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7일 전에 작성한다. 그래서 법원 경매처럼 3일 전에 작성하지 않고 7일 전에 작성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온비들은 어떤 일을 하냐. 온비들은 캔코의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정보 처리 장치로 고시한 온비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온비드라는 건 온라인 비딩이라고 그래가 약자여서 온라인 입찰 또는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입찰 거래를 의미한다 하죠. 여기에는 온비드 콜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1588-5321로 해서 여기서 본인이 이제 그 문제라든가 뭐 회원가입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면 콜센터에서 원격 조정으로 다 해줘요. 이 온비드에서 입찰할 물건을 찾는 비법. 이렇게 되면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서 등록, 온비드에다가 회원가입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카페 그 가입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공인인서 등록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해야 돼. 개인 같은 경우는 1,400원, 법인은 11만 원. 그거 내고 그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인인서 등록이 있어야 회원만 가입하면 물건은 검색할 수 있어요. 입찰은 참여 못해. 이게 전자상거래나 마찬가지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공인인서가 있어야 돼요. 범용. 그래서 캔코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회원 가입 후 거래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과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서를 범용으로 발급받고 자신이 PC 또는 휴대용 USB에 저장한 다음에 온비드에서 공인인서를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에 언제든지 온비드 사이트를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원 가입 누르고 회원을 가입하고 나서는 여기 나이 온비드 들어가 가지고 공인인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돼요. 그래서 온비드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서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다 기재를 해놨어요. 이번에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갖고 로그인 했지만 공인인서로 갖고 로그인 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이게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는 방법은 부동산은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 동산은 여기를 클릭해서 찾으면 되죠. 그리고 이 주소를 쳐서 검색할 수도 있고 관리번호를 알면 관리번호를 검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이 온비드 이용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
이 온비드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 동영상가 다 나와요. 온비드 설명서를 누르게 되면 온비드 설명서는 이 PDF 파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온비드에 대해서 공부하던 이 동영상이 한번 듣고 또는 이게 PDF 파일을 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책에 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 책을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라는 거고, 이 책을 산 사람은 32,000원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림을 칼라로 해놨죠. 이렇게. 용도별 검색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동산을 선택해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통합 검색으로 해서 주소나 아파트 이름을 넣어도 되고, 관리번호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울시 서초구를 넣고 검색을 넣으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모든 공매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매 물건은 일단은 어떤 물건이 나오냐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물건 찾을 수가 있죠. 공매 물건은 이제 압류사용 공매, 이거를 우리가 캔코 물건이라고 그래. 캔코. 이 캔코 물건이라는 거는 캔코가 온비드에서 입찰 절차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배분 절차까지 모두 진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용기간 물건은 이용기간 같은 경우는 물건 공매 같은 경우, 이용기간 물건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기간에서 온비드에 등록 수수료 내고 매각 절차만 진행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후부터 모든 계약 잔금 납부 이전 등은 이용기간 본사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캔코가 공매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이게 암재산 공매가 하고 구기재산 공매, 또 유입자산, 그리고 수탁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고정자산. 이용기간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구기재산도 있고, 구기재산 공매 또는 이제 공유재산 공매, 기타 재산 공매, 또 그리고 담보 물건 공매, 이렇게 금융기관에 이제 담보물을 취득했을 때 공매를 진행하는 거, 이렇게 온비드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물건이 이제 이거는 캔코 공매 물건은 본인이 다 매각 절차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기관은 직접 온비드를 이용하는 거. 이 모든 건 다 온비드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온비드에서 물건을 찾았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이제 클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찾고, 이 화면에서 하단 입찰 물건 21개와 5건의 물건 정보 내역을 검색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선정하면 된다. 이러한 물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용도별 검색 부동산을 검색하면은 이게 부동산, 홈, 물건, 공매, 공고 이런 거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게 원래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밑으로 내려왔네. 이게 여기에 빨간 줄이 서져 있어야 되거든요. 책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책을 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매각, 입찰 기간, 소재지, 그 다음에 아까 좀 여기 캔코 물건은 암재산, 구기재산, 수탁산, 유입자산, 고정산 이런 것들은 누가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 모든 걸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면 이용기간이 이제 뭐 주민센터도 이용기간이고, 또 감정원도 이용기간이고, 서울메트로도 이용기간이고, 또 소방서도 그리고 경찰서도 다 이용기간이에요. 조달청, 법무부 다. 또 성남시, 서울시 다 이용기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재경부나 등의 회계팀에서
온미도에 이용기한에서 온미도 회원 가입하고 이용기한에서 범용 공인인서를 갖다 등록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보통 총무팀이라든가 재경팀이나 회계팀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담당자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전화가 와요. 낙찰 받으셨으니까 5일 이내에 계약해라 오세요. 올 때는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그리고 뭐 가져오세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래도 요거랑은 그 차이라는 거. 이렇게 암세선을 갖다 할 때 암세선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암세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아두면 좋네요. 온미도 화면에서 공매물건을 종류. 이렇게 공매물건은 왜냐면 이렇게 같이 암세산 공매,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수탁담보주택 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어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를 보면 암세산은 뭐고, 국유재산은 뭐고, 수탁재산은 뭐, 유입자산 또는 이용기한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를. 요 내용은 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좀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내가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한 7년 전인가요? 7년 전에 교육부하고 그 능력협회에서 이 공매에 관한 지필 전문 지필위원으로 참여해달라서 지필에 제가 참여해서 이 공매책을 써줬거든요. 그때에 요 내용에 대해 내가 이 전문 지필위원회에서 공매책을 써야 되니까 이 용어 정리한 편람을 갖다가 제공해달라 했더니 이 메일로 다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놨으니까 정확한 용어예요. 뭐 이렇게 경기도 소재하는 암지산을 선택해서 또 이렇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선택해서 요걸 선택을 하니까 의정부에 있는 물건이죠.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 있는 국유재산을 선택해서 또 이렇게 물건을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서울시에 해당되는 기타 일반 재산을 선택해서 이렇게 또 기타 일반 재산은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기타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찾으려면 이렇게 선택해서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산 뭐 골동품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또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를 선택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입찰 기간 그리고 주소를 놓고 이 검색하면 이제 물건이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온미디에서 입찰 대상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이 공매는 진행하는 기간마다 매각 조건과 권리 분석을 다르게 해. 이게 보면 공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보물찾기 같아. 내 생각해도. 공매 같은 경우는 정보 싸움이야. 정보를 빨리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정보를 늦고 또 정보를 빨리 알았다고 해도 시세조사에 게으리한 사람 왜냐면 실거래 이 가격 갖고 또는 이제 그 네이버에 나온 매물 시세 갖고만 이 분석을 하다 보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죠. 그 날벼락이 1억짜리 2억짜리가 된다 그랬죠. 날벼락은 그 1억 2억을 인수해야 돼요. 인수라는 거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 이외에 1억 2억을 추가로 총 인수해야 총 취득 원가가 되고 그걸 총 취득 원가를 갖고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그 취득까지 포함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남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는 법원 경비처럼 말소기준 권리 기준에서 후에는 소멸, 앞에는 인수 이런 정도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이 국유재산이라든가 수탁재산이라든가 유입자산 공매,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또는 금융기한 신탁회사 기업 등은 자기네 물건을 직접 자기네가 공매 절차를 이제 한국자산관리에서 매각을 의뢰하든가 본인들이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매각 조건을 의해서 매각을 하느냐 이 매각 조건을 잘 알면 돼. 그 매각 조건은 이 공매 공고문에 있어요. 그리고 공매 입찰 기록 그리고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공매 공고를 읽어보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어려워요. 그 문구가 어려우니까. 그럼 공매 입찰 기록을 보고
그리고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내가 추가로 인수할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매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우리가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대부분이 이제 공매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걸 게을리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물건을 부동산을 살 때는 인터넷 창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를 실거래가격이라든가 네이버의 매물 시세를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거를 갖고 실제 시세라고 착각해서 입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시세는 부동산은 생물과 같이 해서 물고기를 갖다가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이 모래사리에 갖다 놓으면 금방 한여름에는 어디 금방 상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이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한 달 전에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면 그만큼 비싼 것이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데 한 달 전에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면 그 가격이 낙찰받으면 대박이겠지만 1등 할 수가 없고 아마 10등, 30등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괜히 애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법원 경매나 암지상 이 공매 같은 경우는요. 1등만이 존재하고 2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2등은 잘한 거죠. 여러분이 학생이 뭐 500명인데 거기서 1등 했어, 2등 했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나 공매에서 2등은 차라리 500등 한 게 나아. 500등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은 안 나쁘지만 2등 했는데 2등도 만원 차이로 1등 했다. 1등, 2등이 갈라졌다 생각해봐요. 나는 3,000원 차이로 1등이 만원 차이로는 많고 3,000원 차이로 1등 한 적도 있고 3,000원 만원 차이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난 대부분에서 입찰가를 좀 후하게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물건의 가치를 알면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쓰고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싸게 사고 싸게 파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가난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지름길.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다다구리라고 있죠. 이 천냥으로 팔고 500원, 1,000원에 팔고 많이 팔잖아. 응? 그게 맨날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벌어야 얼마 벌겠어요. 고생은 고생들 하지만 큰 돈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의정부권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찾았다. 이게 물건이 괜찮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봐서 그때는 지도하고 감정평가서 이를 봐서 이 물건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석해서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해당 공매 공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매각 조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잔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 계획이 가능한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물건 세부 정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물건 세부 정보 압류세전 정보 입찰 정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건 세부 정보로 가니까 이 물건이 면적이 토지와 건물이 전체 지분이 매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전체 매각이 되면서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나오고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고 이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가가 나와요. 이 감정평가서는 뭐 앞에서 봤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압류재산 정보를 가보면 이렇게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 임대차 정보 내역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게 말소기준권리. 이 말소기준권리는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주장한다. 권리신고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인수해야 돼요.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는데 미배당금이 생긴다.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세금은 압류날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정기를 갖고 따져요. 공과금도 압류날짜를 갖고 따지는 게 우선순위는 이 공과금은 납부기한이에요. 이 납부기한은 공과금 같은 경우는 세금은 법정기일은 뭐냐 세금을 그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80%예요. 세금은 고지서를 부과하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부과할 때는 고지서 부과 날짜 자진신고 납부할 땐 본인이 신고하고 신고한 날짜가 법정기일이 되는 거죠. 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납부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그 공과금의 납부 기한은 2월 10이에요.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3월 10. 3월 10, 3월 30일은 4월 10. 이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3월 30일 날 3월 10일 날이 납부 기한인데 근저당이 3월 10일에 설정에 따르면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3월 9일 날 근저당이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우선하는 거죠. 그 세금의 법정기일, 공과금의 납부 기간보다 먼저 이 등기된 저당권 무채권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이나 공과금은 우선하지만 같은 날 이 법정기일이라든가 납부 기한하고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거나 이 세금의 법정기일이라든가 공과금의 납부 기한이 먼저 근저당으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세금이나 공과금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갖고 따지죠. 그러면 이걸 갖고 모르니까 이번 입찰 정보로 들어가는 거죠. 입찰 정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입찰 기간하고 개찰의 진행이 나오고 여기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와.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로 따지면 매각 물권 명세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이 공매를 진행하는 핵심적인 매각 조건이죠. 여기는 특별 매각 조건도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별도 등 인수라든가 선순위 전세권 인수라든가 선순위 임차인 인수라든가 이런 내용도 또는 뭐 유치권 인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는 토지 별도 등 인수라든가 지상권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걸 꼭 눌러보면 눌러가지고 보면 누르게 돼가지고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 이렇게 나와요. 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공매가 진행되는 위임관서 누가 공매를 의뢰를 했고 관리번호 공매 공고일 이게 압류효력이 이걸 공매 공고일이 공매 공고와 즉시 공매 공고 등기 촉탁하고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니까 이 공매 공고일에 공매 공고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매 공고 등기 이 날짜를 기준해서 그 이전에 대항 요건 같으면 소액 기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같으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분 요구 종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요거는 현황 조사관이 조사해 온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체납자가 거주하죠. 그럼 대항력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한 거고. 여기를 봐서 보니까 이제 그 압류 날짜가 있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보면 임차인이 전세입자인데 배분 요구를 안 했죠. 배분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임차인이 없는 거지? 이 집에 누가 거주하냐? 체납자가 거주하니까. 이러한 경우는 인수할 게 없죠. 대부분이 이제 공매 법원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는 90%는요 인수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90점만 바라본다면 제 얘기 잘 들어요. 이 경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죠? 경매나 공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 공부하기 싫잖아요. 이 딱딱한 거 이런 거 언제 공부해? 이거 하기 싫죠? 그러면 그냥 찍어도 돼요. 찍어도 90점 맞아요. 근데 공매나 경매는요 90%는 하자가 없어요. 대부분이 누가 사냐? 체납자 겸 소유자가 살죠.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90%예요. 그 둘 다 합치면. 나머지 10%는 뭐냐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라든가 또는 가등기권자나 제가 인수할 권리들 이런 게 있어요. 10%.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꼭 10%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10%에. 제가 이제 여기에 세 번째로 강의할 게 함정에 빠진 이 공매 물건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시간상 제가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해서 인수할 게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열람해서 이 공매 입찰 기록이 정확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이런 데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전입시대 열람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전입시대. 왜 전입시대 열람이냐? 이 경매나 공매가 이 전입신고를 열람한 거는요, 이미 6개월에서 1년 전에 전입시대 예언이에요. 그 이후에 변화가 많은 거죠.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입주한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하고 인도 명령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전입시대를 반드시 열람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공매재산 명세서 권리 분석하고 현장 가서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 및 체납을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시대 열람을 갖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을 하고 등기부를 열람해 가지고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등기부에 또 이 공매 기록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걸 전체를 분석한 다음에 이 시세 조사과와 내가 낙찰가와 시세 차익을 갖고 수익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이 수익 가격을 예상 기대 수익을 정해서 그 기대 수익을 시세 차익만 단기 현재의 시세 차익만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 시세까지 예상해 가지고 내가 한 1년 2년 보유해 가지고 장기적인 현재적 시세 조사뿐만 아니라 미래적 시세 조사까지 분석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상 배분 계산서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수익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입찰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처음부터 매각 조건부터 공매 공고문 공매점에서 다시 이 복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조사할 때는 뭐 일주일 전이라든가 열흘 전에 조사한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걸 갖고 바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루 전에 변경된 경우도 꽤 많아요. 하루 전에 인수할 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여태까지 조사에 따르면 입찰 들어가기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매각 쪽 공매 공고문을 통해서 매각 조건을 공매 공고문이나 공매 재산 명세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와 전에 했던 권리 분석하고 지금 하루 전에 한 거랑 일치가 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항상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하는 게 내가 사고를 줄이는 거다. 이거는 아무리 경매를 20년, 30년, 공매를 20년, 30년에 의미가 없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실수 자체를 안 해. 왜? 아예 입찰을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웃네. 이제 아예 입찰 어떻게 들어가 무서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겁이 나니까. 근데 10년, 20년 한 사람은 겁이 안 나. 그냥 이게 뭐 생활이니까 그냥 대충 봐. 그리고 들어가. 낙찰 딱 받잖아? 낙찰 받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근데 입찰 들어갈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요만하니까. 왜냐면 입찰 들어갈 때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우습거든요. 그냥 깔봐. 권리부서를 깔바는 사람 측에는 이 마른 하늘에 벼락 치는 거지. 그 벼락이 1억, 2억짜리라고 했죠? 사실 1억짜리는 괜찮아요. 5억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5억짜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 목욕탕부터 가야 돼요. 깨끗하게 목욕한 다음에 어떻게 깨끗한 옷을 사 입고, 그리고 저승으로 가야 돼. 살아있을 리가 없죠? 이게 남의 얘기 같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리 분석은 원래 90%는 안전한 거예요. 그 10% 때문에 그래. 근데 그 10%가 웬만하면 나한테 안 걸려요. 그 재수가 나쁘면 나한테 걸려. 그 재수가 나쁠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미도 화면에서 공매물권 찾아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에 정리를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